안녕하세요.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영희이고 올해 73살입니다. 저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명의 딸과 2명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를 진심으로 엄마라 불러주는 아이는 둘뿐입니다. 나머지 1명은 더 이상 그 아이는 제 마음에서 스스로 이름을 지웠습니다. 제가 임종의 순간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아이는 차갑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날은 무더운 오후였고 저는 부엌에서 생선조림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쓰러졌습니다. 제일 먼저 느낀 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고 곧 타는 생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고요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들것에 누워 있었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2집 건너 사는 이웃 춘자 씨가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우리 집에서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달려와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정신이 혼미한데 구급차 안에서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 있으세요? 응급실에 들어가기 전에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저는 입이 바짝 마른 채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요. 석빈이에게 전화해 주세요. 이 번호입니다. 이 번호.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힘겹게 읽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회의 중인 걸까?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20번째 전화까지 안내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춘자 씨는 제가 당황하는 걸 보고 전화기를 받아 계속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계속 걸어주세요. 그 애가 제 큰아들이라 지금은 그 애만이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어요. 의사는 점점 초조해지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에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애가 제 아들입니다. 제발 먼저 저를 살려주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다행히도 춘자 씨와 아는 한 의사분이 제 신원을 확인해 주시고 임시로 자필 동의서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이후의 일은 마취와 기계 소리 속에 희미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아팠고 눈을 떠서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식 중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춘자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 애 왔나요? 춘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계속 전화했는데 마침내 봤더니 누구 찾으세요? 한마디만 하고 끊었어요.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듯 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그 말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품에 안고 밥을 양보하며 키운 아들이 병원에 누운 저에게 전화를 받고도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80년을 살아오며 젖에서 밥까지 먹여 키운 아이인데 가장 필요할 때 그 애는 남처럼 손을 털었습니다. 어릴 적 그 애가 아플 때 저는 비를 맞으며 10여 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달려 보건소에 데려갔습니다. 열이 나면 밤새 곁에서 간호하고 체온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화 한 통에도 말 한마디 덧붙이지 않고 전화를 끊고 병원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저는 더 이상 그 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벽을 짚고 나왔고
춘자 씨가 오토바이 택시를 불러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집은 무덤처럼 적막했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문에는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오시면 직접 문 여세요. 일이 있어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며칠 동안 엄마가 이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걸까요? 저는 찬 죽을 먹고 방에 들어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버렸다면 엄마도 아들을 버린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밤새 마당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 낡은 나무벽에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을 두드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흰죽을 끓인 뒤 집에서 가장 단단히 잠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제 모든 서류가 있었습니다. 등기증, 매매계약서, 메모 등 모든 것이 낡은 철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물쇠를 열고 종이 뭉치를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9채의 집, 평생 피와 땀을 모아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아 만든 재산입니다. 모두들 제가 이미 자식들에게 나눠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서류는 여전히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늘 눈을 감는 그날이 오면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죽어서 나누는 것은 엄마를 찌른 아이에게 금을 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저는 전화를 꺼내 나경이에게 전화했습니다. 큰딸로, 지금은 군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딸, 엄마야, 괜찮니? 그 목소리는 병원에 있을 때 석빈이보다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집에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3시간이 채 안 돼요. 나경이가 도착했습니다. 땀에 젖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과일 바구니와 보약, 그리고 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입원할 때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석빈이한테 전화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 그 말을 듣고 나경이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가 그 애 말고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엄마는 모든 걸 분명히 하고 싶어. 저는 모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유진, 막내 아들도 막 도착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쌓인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나눌 거야. 하지만 이번엔 살아있을 때 나눈다. 두 사람이 지켜보고 서명하고 증인이 되어줘. 그리고 절대로 석빈이 이름은 없다. 나경이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입원해 있던 날, 엄마는 그 애에게 100번도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애는 누구 찾으세요라고만 물었다.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치욕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엄마를 막지 않아요. 동의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바로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재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십 년 전 내가 첫 집을 살 때 도와줬던 사람이다. 지금은 은퇴해서 근처에 혼자 살고 있는데 가끔 우리 집에 와서 수도를 고쳐주거나 망고나무 가지를 잘라주곤 한다. 내가 재산을 다시 나누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물었다. 정말 확실하세요? 한 번 공표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먼저 등을 돌린 건 그쪽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앉아 9채의 집을 나누는 초안을 작성했다. 나경에게 4채, 유진에게 4채, 그리고 한 채는 종가에 남겼다. 석빈의 이름은 모든 서류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다음 날 공증 사무실에서 나는 증인과 딸, 막내 아들 앞에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읽었다. 엄마지만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 마음에 더 이상 엄마가 없는 사람에게 남겨줄 수는 없다. 서명할 때 나는 떨지 않았다. 내 눈은 마른 채였다. 오직 손만이 아팠다. 아픈 건 피곤해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피가 한 줄기씩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으로 내 핏줄에게 이런 판결문을 쓰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재산을 다시 나눴다는 소문은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듯 퍼졌다. 동네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고 나를 아끼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했고 비웃는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렸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걱정하는 건 오직 남은 2 아이를 석빈의 탐욕스러운 손길에서 지키는 일이었다. 나는 그가 금방 알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사흘 뒤 석빈은 미친 듯이 집으로 뛰어와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다. 나는 조개탕을 데우고 있는 중이었다. 엄마. 엄마가 감히 재산을 다 나눠? 나한테 한 푼도 안 남겨?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냄비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그래, 왜 안 되겠니? 그는 발을 구르며 미친 사람처럼 2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나는 장남이야.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는 끝장이야. 나는 일어나 그와 마주했다. 이전처럼 두렵지 않은 눈빛이었다. 내가 먼저 엄마를 몰아붙였지. 엄마가 병원에 누워서 전화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누구 찾으세요? 기억 안 나? 석빈은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의 눈에 스치는 당황함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그는 다시 소리쳤다. 일이 바빴어. 엄마가 위급한 줄 몰랐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열었다. 그날 엄마가 너한테 127번이나 전화했다. 엄마는 들것에 누워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도 손을 떨며 번호를 눌렀다. 내가 얼마나 바빴길래 전화를 못 받았니? 사람이 죽을 만큼 바빴니? 석빈은 고개를 떨구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고 촉촉하던 눈이 계산적인 눈빛으로 바뀌었다. 엄마가 그 서류들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것 같아? 법적으로도 뒤집을 수 있어. 엄마는 내 상속분을 거부할 권리가 없어.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권리가 없다고? 그럼 소송해라. 엄마를 고소해. 법정에서 온 세상이 아들이 집안 나눠줬다고 엄마를 고소하는 꼴을 보게 해라. 그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내적 갈등을 하는 걸 알았다. 자존심은 내가 그의 전화를 거절당한 날 이미 찢겨졌지만 동네 체면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한마디만 던졌다. 엄마, 후회할 거야. 그리고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며 집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내 잘못인가요? 나는 어릴 적 석빈이 세 아이 중에서 가장 착했던 것을 떠올렸다. 공부도 잘했고 엄마를 도와 물을 나르고 마당을 쓸었다. 하지만 대학을 가려고 도시로 올라간 뒤로 변했다. 집에 올 때마다 무심했고 항상 엄마의 낡은 집과 시골 밥상을 비웃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가 성공해서 바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엄마를 잊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집 모든 자물쇠를 교체했다. 업자를 불러 집 주변에 CCTV도 달았다.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날이 오더라도 걱정이나 안부가 아니라 뒤지고 부수려고 올까 봐서였다. 사람들이 내게 슬프지 않냐고 물었다. 슬프지. 하지만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커.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또다시 짓밟힐까 봐 두려워. 나는 남이 배신할 수는 있어도 친자식만은 아니라고 믿었어. 하지만 인생은 나에게 쓰라린 교훈을 주었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었어. 그날 나는 일기를 다시 썼어. 첫 줄에는 단 한 문장만 있었지. 엄마가 살아있는 한, 엄마는 누가 합당한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해야 할 건 다 했으니까. 재산도 다시 나누고, 서류도 정리하고, 자물쇠도 바꾸고, CCTV도 달았지. 나는 석빈이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충분히 냉정하다고 믿었어. 하지만 나는 또 한 번 착각했어. 그날 밤 11시쯤이었어. 나는 옛날 수첩을 들춰보고 있는데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 나는 벌떡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지. 문틈 사이로 보니까 마당 뒤쪽에 누군가 어슬렁거리고 있었어. 나는 이웃을 부르지 않았어. 현관문을 열고 손전등을 들고 나갔지. 석빈, 나와. 엄마는 내가 온 거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췄고 마침내 닭장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똑똑히 봤어. 그가 일어섰지.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이 공포로 가득했어. 분명히 그 아이였어. 내가 낳은 아들이 이제는 도둑처럼 몰래 서 있었지. 나는 소리치지도 욕하지도 않았어. 단 한마디만 했어. 너는 이제 이 집의 손님도 아니다. 그 아이가 더듬거리며 말했어. 엄마, 나 그냥 옛날 서류 몇 개만 가져가려고 했어. 엄마가 너무 화나서 그랬던 거잖아. 나는 말을 끊었지. 엄마는 화나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는 충분히 생각했고 바꿀 생각 없어. 석빈이가 몇 걸음 다가오자 나는 뒤로 물러섰어. 엄마,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실직했고 빚도 많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나한테 남은 건 그 등기부등에 있는 이름뿐이야, 엄마. 나는 그를 바라봤어.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지만 내 입은 굳게 다물었지. 내가 필요한 건 등기부등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엄마 마음속에 있는 이름이야. 그런데 그 이름은 내가 스스로 지워버렸지. 그 아이는 엉엉 울었어. 눈물이 줄줄 흘렀지.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후회해. 나는 고개만 저었어. 이미 늦었어, 석빈아. 어떤 잘못은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 엄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엄마를 남이라고 불렀잖아.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 그 아이는 처마 밑에 주저앉았어.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지. 나는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 잠그지도 자물쇠도 채우지 않았어. 만약 그 아이가 들어온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 아이는 들어오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나가 보았어. 처마 밑은 텅 비어 있었어. 그 아이는 떠났지. 나무 탁자 위에 오래된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 펼쳐보니 그 아이의 출생신고서였어.
내가 처음으로 보관했던 사본이었지. 그 아래에 그 아이가 삐뚤빼뚤 쓴 글씨가 있었어. 나는 엄마의 자식으로서 자격이 없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내 엄마야. 내가 아무리 나빠도.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 용서하려고가 아니라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지. 점심 무렵 나는 집 근처 절에 들러 주지 스님께 나무 염주 한 벌을 청했어. 나는 그것을 목에 걸었지. 이제부터 나는 원망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하게 살겠다는 다짐이었어. 하지만 쉽게 용서할 만큼 약해지지는 않을 거야. 석빈이는 내 품을 떠났어. 이제 나는 더 합당한 자식들을 챙겨야 해. 엄마를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에게 더는 시간을 쏟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재하 씨가 찾아왔어. 그가 말했지. 저도 다 들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또 뭔가 한다면 제가 역으로 소송을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저 웃었어. 나는 누구도 고소하지 않아요. 내가 지키는 건 남은 내 평온뿐이에요. 그날 아침 나는 차를 막 우려놓고 아직 마시기도 전에 대문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 나는 나가서 문을 열었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빨리 뛰었어. 대문 앞에는 흰 셔츠에 가죽 가방을 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 한 명이 말을 꺼냈지. 안녕하세요. 영희 씨, 저희는 석빈 씨, 영희 씨 아드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나는 잠시 멈춰 섰어. 잠깐 후 대문을 열고 그들을 들였지. 예의는 지켰지만 머릿속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그들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 저희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려고 왔습니다. 석빈 씨는 영희 씨가 그의 합법적인 몫을 박탈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말을 끊고 천천히 차를 따랐어. 법을 읽으셨다면 이것도 아시겠죠. 부모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 몫을 나누자는 건가요? 대표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어. 영희 씨, 만약 양도 서명 과정에서 강압이나 비정상적인 점이 있다면 법원은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 나는 아주 또렷해요.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자식만이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엄마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일어나 그들에게 정신건강진단서 사본을 내밀었어. 내가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맑은 정신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였지. 그리고 석빈이가 한밤중에 집에 몰래 들어오는 모습을 찍은 CCTV 영상도 내밀었어. 이 사람이 재산을 요구한다고요? 도둑질에 더 가깝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류를 정리하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까지 배웅했지만 미소 하나 없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군법원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석빈이 저를 공식적으로 고소한 겁니다. 친어머니를 상속권을 고의로 박탈했다며. 저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실행에 옮긴 거죠. 재하 씨가 오셔서 소환장을 들고 꼼꼼히 읽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갈 겁니다. 제가 대표로 나설게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웠고 아플 때마다 죽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멀리 학교 다닐 때는 쌀 1킬로씩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저를 고소장으로 되갚는 겁니다. 이 아이, 제가 낳았지만 이제 더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재판은 다음 주 초에 열렸습니다. 저는 갈색 한복을 입고
오래된 검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재하 씨가 제 옆에서 가방을 들고 긴장한 얼굴로 걷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의자에는 석빈이 앉아 있었고 고개를 푹 숙였지만 제가 들어가자 빠르게 눈길을 훔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재판정만 바라봤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눴고 법대로 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진 게 없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안부 한마디도 없었고 가장 필요할 때 돌보지도 않았으니 이 집에서 벽돌 한 장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석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변호사도 당황해했습니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류에 강압의 흔적이 없고 재산 이전도 적법합니다. 영희 씨가 전권을 가집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면서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아팠습니다. 소송 때문이 아니라 석빈이 거기 혼자 서서 생기가 다 빠진 얼굴로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아이 옆을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 속에서 이런 말이 울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 적이 있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을 죽였다. 저는 소송에서 진 뒤 석빈이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비열한 짓을 했습니다. 사람을 시켜 저를 감시하게 한 겁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 집 주변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마당을 쓸다가 맞은편에 낯선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눈빛이 수상하게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또 한밤중에 누군가 집 앞에 서서 전화를 받는 척하면서도 시선은 대문에 고정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웃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씨가 그 사람들한테 노려진 모양이야. 집을 뺏으려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도둑이 아니라 제 핏줄인 자식이 사람을 시켜서 법적 허점을 찾아 재산 문제를 뒤집으려는 거라는 거요. 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보안 카메라를 업그레이드하고 문에 특수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또 재하 씨에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서류를 위조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어느 날 밤, 저는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습니다. 불을 켜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직접 나가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석빈이었습니다. 뒷문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손전등으로 그 아이 얼굴을 비추며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또 왔니? 엄마가 아직도 덜 아파서 이런 짓을 하니 그 아이는 놀라서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서며 귀신이라도 본 듯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의 옛날 서류를 되찾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한테 해코지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쓰라린 것 외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서류는 모두 변호사에게 맡겼다. 내가 아무리 찾아도 소용없다. 그 아이는 공포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끝이에요, 엄마. 사람들이 빚을 갚으라고 때리겠다고 협박해요.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정말 죽어요. 엄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때 자랑이던 아이가 이제는 짐이 되고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널 죽이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매일매일을 죽이고 있다. 엄마가 지금 집을 내주면 널 무덤으로 보내는 거다. 저는 대문을 열고 길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가. 내가 올바르게 살 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라. 지금은 가. 그 아이는 잠시 서 있다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의자에 털썩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하 씨가 오셨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다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잘하셨어요. 어떤 자식은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약 그 아이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면요. 재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인생이 가르치게 두세요. 엄마라고 해서 계속 구해줄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엄마지만 더는 그 아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아이 눈에 마지막으로 남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문을 일찍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약해질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저를 죽을 만큼 아프게 한 아이에게 다시 문을 열어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구걸하러 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때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날 아침,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낯선 방식의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친척이나 손님이 두드리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60이 조금 넘은 듯한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어깨가 해진 셔츠를 입고 손에는 몇 개의 풋망고가 든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나시나요? 저는 재하입니다. 옛날 시골 학교 4학년 때 동창이었어요. 저는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하 씨, 수십 년 전 잊혀진 달콤한 추억이었던 이름, 석빈 아버지를 만나기 전 소녀 시절 몰래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재하 씨 맞아요?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는 예전처럼 온화하게 살짝 웃었다. 내가 빵 장사를 그만두고 죽 가게를 열었다고 들었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길래 수소문해서 찾아왔지. 나는 그를 초대했다. 손이 떨리며 물을 따랐다. 마치 옛사랑을 다시 만난 소녀처럼. 우리는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눴다. 구멍난 양철 지붕 아래서 처음 수업하던 날부터 그가 도시로 공부하러 떠나 소식이 끊긴 날까지. 그가 말했다. 내 얘기 들었어. 아들한테 소송도 당했다며. 나 정말 화가 났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다시 말했다. 나는 30년 동안 변호사를 했어. 너 같은 경우를 많이 봤지? 하지만 너처럼 강한 사람은 없었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 강하지 않아.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부드러울 곳이 없을 뿐이야. 그날 이후 재하는 우리 집에 자주 들렀다. 처음엔 과일을 가져오고 다음 날엔 벗겨진 대문을 다시 칠해주었다. 어느 날은 뜨거운 떡과 함께 서류 한 뭉치를 가져왔다. 이건 내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계획이야.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을 다 나누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자. 이제 숨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도 말자. 나는 놀랐다. 이미 다 나눴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 합법적으로 나눴지? 하지만 세상 사람들,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수군거려. 내가 한쪽만 챙겼다. 속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모두 앞에서 한 번에 명확하게 하면 그제야 남의 입이 닫힐 거야. 나는 침묵했다. 뒷담 화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내가 한 번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평생 공평하게 나누지 않았다. 장남을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벽에 걸린 새 아이의 사진을 바라봤다. 어릴 적 셋은 낡은 돗자리 위에서 서로 껴안고 잠들곤 했다. 석빈은 가운데서 내 볼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나중에 의사가 되면 엄마 병은 공짜로 고쳐줄게.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아이는 내게 소송장을 보냈다. 나는 나경과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딱 한마디만 했다. 엄마는 너희가 다음 주에 종가에서 모두 모였으면 해. 유진이 걱정스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나중에 누구도 엄마가 한쪽만 챙겼다고 말하지 못하게. 그리고 나는 재하와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장 한 장 서류를 정리하고 집 한 채 한 채, 계약서, 수령인을 명확히 적었다. 그 옆에는 내가 왜 이렇게 나누는지 이유도 썼다. 나는 재산뿐 아니라 공정함도 남기고 싶었다. 아무도, 석빈조차도 더는 되돌릴 수 없게. 공개는 종가에서 열렸다. 나는 그곳을 골랐다. 내 개인사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잔치가 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소문은 퍼졌다. 영희가 장남에게 돌 하나도 안 주고 집을 나눴다는데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그날 나는 검은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높게 틀었다. 수십 명이 앉아있는 종가 마당 한가운데로 곧장 걸어 들어갔다. 친척도 있었고 친한 이웃도 몇 명 있었고 물론 나경과 유진, 내가 직접 초대한 두 딸도 있었다. 석빈만은 초대하지 않았다. 나는 올라섰다. 종이도 노트도 없이 마치 옛날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처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전 재산을 다 나눴습니다. 집 9채, 예금 통장 3개, 그리고 제사 땅까지. 모두 나경과 유진에게만 남겼습니다. 석빈에겐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시댁 쪽 한 고모가 벌떡 일어섰다. 영희 씨. 이게 뭡니까? 걔가 장남인데. 나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장남이요? 응급실에서 엄마가 부르는데 누구 찾으세요? 라고 말한 그 아이가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순서대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의리와 도리로 나눴습니다. 효도하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에게 남겼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남처럼 여긴 아이에겐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일어섰다. 엄마, 그렇게 하면 오빠가 불쌍해요. 나는 손을 저었다. 얘야, 엄마는 너희가 변명해 주길 바라지 않아. 지금처럼 똑바로 살면 돼. 그 아이처럼 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양도 서류 사본을 내밀었다. 재하가 친척들에게 한두씩 나눠주었다. 내 서명과 법적 인증이 있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석빈이 나타났다. 구겨진 흰 셔츠에 진흙 묻은 신발. 예전에 멀끔했던 모습은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엄마, 진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를 따라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바라봤다. 내가 엄마가 입원했을 때 몇 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기억하니? 그는 말이 없었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127번이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번 없었다. 엄마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석빈이 다가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만 연기해라. 엄마가 재산을 나눈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눈 거다. 그리고 내 마음은 너에게 이미 바닥났다. 한 친척이 일어섰다. 그래도 걔가 내 자식인데 쫓아내면 어떡해?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쫓아냈다고요?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나를 떠났어요. 석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도, 돈도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한 번만 저를 봐주면 돼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등을 돌렸다. 내 등 뒤로 석빈이 마당에 주저앉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렸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 공개 3일 후 나는 뒷마당에서 채소를 다듬다. 서류를 받았다. 석빈이 나를 고소한 것이다. 이번엔 재산 때문이 아니라 명예훼손, 심각한 정신적 피해 때문이었다. 나는 웃음이 났다. 목구멍이 마른 연기처럼 거칠었다. 내 아이.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 와서 정신적 피해라며 엄마를 고소하다니. 춘자가 달려와 소식을 듣고 분해서 몸을 떨었다. 쟤 도대체 왜 저래? 효도는 내다 버린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 서류를 재하 씨에게 건넸다. 재하 씨는 서류를 꼼꼼히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할 것 없어요. 저쪽이 이길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풍파가 있을 테니까요. 정말 그 말대로였다. 그날 저녁 SNS에는 종중회 발표 때 영상을 짜깁기 한 클립이 퍼지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난 엄마 버렸으니 엄마도 아무것도 나눠주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자극적인 제목도 달렸다. 아들을 외면한 무정한 노모, 전화 안 받았다고 집까지 안 나눠줘. 네티즌들은 둘로 나뉘었다. 한쪽은 내 편을 들며 내가 옳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욕을 하며 독재 엄마, 재산 편애, 위선자 라고 비난했다. 나는 세상 사람들 말이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나경이와 유진이는 걱정했다. 아이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 엄마 괜찮아? 우리 내려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저 말했다. 엄마 살아있으니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각자 가정 잘 챙겨. 낱말에 휘둘려 옳고 그름을 헷갈리면 안 돼. 나는 이쯤에서 일이 끝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낯선 청년이 집대문 앞에 서서 내게 핸드폰을 들이대며 소리쳤다. 아들을 버린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막내랑 딸만 집 나눠주는 건 뭐예요? 대답하세요. 나는 일어나 마당 한가운데로 나갔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버렸다고? 먼저 버린 건 걔야. 내가 죽을 뻔했을 때 안부 한 번 묻지 않았어. 효심을 짓밟았으니 난 그저 그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그 영상이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론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맞아요. 잘하셨어요.
이런 어머니 존경합니다. 낳았다고 다 집 나눠줄 필요 없죠.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다음 날 재하 씨가 종이 뭉치를 들고 찾아왔다. 역으로 고소하시겠어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다 증거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고소 안 해요. 그저 명예란 아무 때나 짓밟고 아무 때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면 해요. 그날 오후 나는 남편 산소에 다녀왔다.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바람이 쌩쌩 귀를 스치며 남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우리가 오르면 소리칠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일 이후 나는 삶의 속도를 늦췄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차를 끓이고 야자수 아래에서 늦게 빛난 꽃을 바라보았다. 예전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며 아이들이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길 바랐다.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저 서율이에요. 석빈이 아내입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엄마야. 무슨 일이니? 엄마, 혹시 병원에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석빈 씨가 응급실에 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물었다. 걔가 엄마 찾았니? 서율이 울먹였다. 네, 엄마 안 오시면 아무것도 사인 안 하겠다고 했어요. 10분 뒤 나는 군병원에 도착했다. 혼자였다. 나경이나 유진이에게 알리지도 재하 씨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응급실은 조용했다. 서율이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창백한 얼굴로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퉁명스럽게 물었다. 어때? 위출혈이었는데 다행히 응급조치 잘 받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계속 지켜봐야 한대요.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에서는 석빈이 꼼짝없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서율이 손짓해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들어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때 내 자랑이자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가 된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애는 눈을 뜨고 힘없이 웃었다. 엄마, 오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섰다.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물었다. 엄마 왔다. 그런데 왜 엄마를 불렀니? 그 애는 눈을 감고 두 줄기 눈물이 창백한 뺨을 타고 흘렀다. 엄마, 이제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나를 흔들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가슴 속에 큰 공허함만 울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와 앉아 오랫동안 그 애를 바라봤다. 이제 알겠니? 가장 필요할 때야말로 엄마가 병원에 혼자 누워 있었던 기분을 너도 이해하겠지.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엄마는 너한테 100번도 넘게 전화했고 너는 엄마에게 딱 한 번 전화했구나. 석빈이는 신음하듯 낮게 소리쳤다. 마치 내가 하는 말마다 칼이 되어 꽂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너한테 내 마음을 다 쏟을 수는 없어. 그 애는 내 손을 힘없이 잡았다. 엄마, 이번엔 제발 나 버리지 마세요.
나는 손을 뿌리쳤다. 미워서가 아니라 배신당한 상처를 모른 척할 수 없어서였다. 나는 바람처럼 낮게 말했다. 엄마는 버리는 게 아니야.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야. 내가 더 이상 엄마 곁에 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의사가 들어오기 전에 나는 먼저 병실을 나왔다. 병원비와 영양제 값을 넉넉히 넣은 봉투를 남겨두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다. 봉투 겉에 이렇게 썼다. 이번엔 엄마가 내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돌아오는 길,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춥다는 생각만 들었다. 수술대에 누워 아이를 100번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던 그때처럼. 그리고 알았다. 앞으로의 평온한 날들에 이제 그 애는 없으리라는 걸. 그날 이후 석빈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고맙다는 말조차 없었다. 내가 남긴 봉투는 그 애에게 그저 돈일 뿐 정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사이가 다시 나아질 기미도 없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데 나경이가 불쑥 찾아왔다. 과일 한 봉지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잠깐 앉으세요. 물어볼 게 있어요.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손을 닦으며 그 애를 바라봤다. 말해봐. 나경이는 한참 나를 보다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에 서율 언니를 만났어요. 오빠가 퇴원한 뒤 집을 나가서 연락도, 돈도,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나경이가 머뭇거렸다. 엄마한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오빠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저녁 햇살이 야자수잎 사이로 비쳐 마당에 반짝이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애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야? 엄마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걔가 온 적 있니? 엄마가 소송당할 때 사과 한마디 한 적 있니? 그것은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었단다. 나경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엄마, 저 엄마가 아직도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는 말을 잘랐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한다는 게 실수를 반복하게 허락하는 건 아니야. 엄마는 사랑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아. 나는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경만이 저녁 햇살 아래 차가운 과일 봉지를 들고 남겨졌다. 그날 밤 나는 제단 앞에 앉아 남편에게 향을 피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정말로 떠났어요. 갔어요. 그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 더는 돌아올 길이 없어서예요. 며칠 후 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서유를 찾아갔다. 그녀는 작은 잡화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서율은 당황하여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죄송해요. 나는 손을 저었다. 내 탓이 아니다. 너도 피해자일 뿐이야. 엄마는 그냥 이걸 주려고 왔어. 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그녀와 어린 딸, 다인이가 임시시장 근처 허름한 동네를 떠나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다. 서율은 내 손을 잡으며 떨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 저 다인이 잘 키울게요. 나는 말했다. 내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한 나에게 빚진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등을 돌려 걸어갔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나는 뒤로 말했다. 석빈 소식 있으면 꼭 알려줘.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살아있는지 알고 싶어서야. 그날 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뒤척이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한 어머니로서 끝까지 다 했다는 걸 알았다. 이제 그 아들이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든 내겐 이미 기억 속에서 죽은 아이였다. 하지만 아직 작은 기억의 한 구석에서 살아있었다. 그래서 미워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지만 더는 기다리지 않았다. 한 달 말 어느 저녁 내가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있을 때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작은 천 가방을 들고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할머니가 석빈 아빠의 엄마 맞아요? 나는 멈춰 섰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내려다보았다. 눈은 석빈을 닮았지만 입은 서유를 닮았다. 바로 내 손녀, 다인이었다. 너 혼자서 여기 왜 왔니? 아이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나는 펼쳐보았다. 서율의 필체였다. 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멀리 야간 일을 하러 가야 해서 다인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일주일만 돌봐주세요. 부탁드릴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들어가자. 할머니가 밥 해놨어. 그날 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에 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다인이는 얌전히 밥을 먹으며 묻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다.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도와주고 식탁도 닦았다. 나는 분주히 움직이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한 조각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는 자신이 어른들의 끊어진 이야기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저 잠잘 곳,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며 수근거렸다. 나는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을 들었다. 석빈이 딸이네. 엄마가 결국 손주를 받아줬나 봐. 나는 대답하지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다인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저녁에 아이가 잠들자 나는 침대 밑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한때 집문서 등을 넣어두던 곳이다. 이제는 몇 장의 종이와 작은 노트만 남았다. 나는 노트를 펴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한 줄을 썼다. 손주로부터 다시 시작. 나는 석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서율에게도 묻지 않는다. 그저 내가 힘이 닿는 한 이 아이를 끝까지 돌볼 거라는 것만 안다. 석빈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다. 그날 밤 나는 다인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하지만 엄마와 아이가 오해로 헤어지는 대목에서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왜 어른들은 싸우면 화해를 안 해요? 나는 멍해졌다. 잠시 후 대답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한때 아이였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거든. 아이는 크게 하품하며 내 품에 파고들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바람이 대나무 숲을 세차게 흔들었다. 나는 바람 속에서 속삭임을 듣는 듯했다. 그 아이의 아버지 목소리, 지난 세월의 목소리, 한 번도 사라지지 않은 사랑의 목소리. 나는 내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어쩌면 아직 다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사흘 뒤, 내가 다인이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서율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엄마, 누가 그러는데 석빈 오빠가 동서울 터미널에서 떠돌고 있대요.
많이 말라서 쓰러질 것 같대요. 내 손이 멈췄다. 죽이 냄비 가장자리로 넘치는데 닦을 새도 없었다. 서율이 말을 이었다. 저는 일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엄마, 대신 가주실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나는 말이 없었다. 한쪽 구석에서 색칠 공부를 하는 다인이를 바라보았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머리카락이 눈을 반쯤 가리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갈게. 나는 이웃춘자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버스를 탔다. 이전처럼 아프지는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아들을 볼지, 아니면 과거의 희미한 그림자만 볼지 알 수 없었다. 터미널은 먼지투성이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의자 줄을 따라 걸으며 하나하나 얼굴을 훑었다. 그리고 보았다. 전봇대 그늘 아래 웅크리고 누워있는 사람. 찢어진 옷, 부은 다리, 감긴 눈. 석빈이었다. 나는 다가가 조용히 불렀다. 석빈. 그는 놀라 눈을 떴다. 예전의 오만함은 없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당황한 눈빛만 있었다. 나를 똑바로 보자 여러 번 눈을 깜박이며 울고 싶지만 더 이상 눈물이 남지 않은 듯 했다. 엄마가 왜 여기 왔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그 아이에게 건넸다. 마셔. 너 지금 마치 바싹 마른 시체 같다. 그 아이는 물병을 받아 작은 모금 마시더니 기침을 터뜨렸다. 나는 손수건으로 그 아이 입을 닦아주었다. 내 모든 행동이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 같았다. 하지만 사실 나는 방금 무너진 인생의 한 조각을 만지고 있었다. 그 아이가 조그맣게 말했다. 난 엄마가 더 이상 날 찾지 않을 줄 알았어. 나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널 찾은 건 용서하려고가 아니야.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야. 그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아이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았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전화 안 받았던 그때부터 잘못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 아이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겠어.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않아. 빚은 여기저기, 친구들은 피하고, 아내도 곧 떠날 거야. 엄마는 나를 미워하고. 나는 말을 끊었다. 엄마는 미워하지 않아. 다만 더 이상 믿지 않을 뿐이야. 한 번 깨진 믿음은 쉽게 메꿔지지 않아. 나는 일어섰다. 가자. 집에 가서 씻고 그 다음 생각하자. 여기 밖에 있으면 죽는 것뿐이야. 그 아이는 반항하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석빈이가 길 잃은 아이처럼 조용히 나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았다. 집에 도착하니 춘자가 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정말로 그 애를 데려왔어? 나는 대답했다. 시체만 데려왔지. 사람이 남아있는지는 아직 몰라. 그날 밤 나는 석빈이에게 부엌 옆에 따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가장 낮고 가장 비어있는 곳에서 다시 배우길 바랐기 때문이다. 불을 끄기 전에 나는 한마디만 했다. 여기선 아무도 널 탓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다시 떠올려질 때 마음이 아프지 않게 살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흰죽 한 냄비를 끓이고 약간의 튀긴 양파와 소금에 절인 달걀을 더했다. 석빈이는 부엌 구석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마치 징계받는 학생 같았다. 나는 죽 그릇을 식탁에 놓았다. 먹어. 그리고 뒤뜰에 가서 풀 좀 베라. 채소밭에 잡초가 너무 많아 뿌리도 늙었고. 그 아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죽을 천천히 먹었다. 나는 그 아이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숟가락이 몇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나가 채소 바구니를 집었다. 그날부터 나는 석빈이에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맡기기 시작했다. 채소 따기, 마당 쓸기, 물 길어다 나무에 주기, 창고 정리하기. 하나하나가 시험이었다. 그 아이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 인내할 줄 아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불평도 부탁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스스로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고 그리고 나서야 식사를 했다. 나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어릴 때조차도. 나경이가 소식을 듣고 어느 점심에 들렀다. 오빠가 뒤뜰을 청소하는 걸 보고 한참 서 있다가 조용히 들어와 물었다. 엄마, 오빠 진짜 변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몰라. 사람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도 착하게 살아야 그게 진짜 변한 거지. 그날 밤 석빈이가 집 안으로 들어와 내게 작은 손수건을 내밀었다. 창고에서 엄마가 입고 있던 나무 상자를 봤어. 깨끗이 닦으니 손수건이 나와서 빨아놨어. 나는 손수건을 받아들며 손이 떨렸다. 그건 석빈이가 3살 때 열이 났을 때 내가 얼굴을 닦아주던 손수건이었다. 기념으로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을까? 나는 손수건을 다시 넣어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 아이가 마당으로 나가 혼자 의자에 앉는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현관에 나가 문틈에 숨어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혼자 앉아 등을 굽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배도 술도 휴대폰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리고 나는 알았다. 그 아이가 마음속 매듭을 하나씩 풀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나는 식탁 위에 쪽지를 한 장 올려두었다. 그 안에 몇 마디를 적었다. 여기엔 공짜 집이 없어. 살고 싶으면 그만큼 살아야 해. 엄마는 사과를 원하지 않아. 내가 다시 살아나길 바랄 뿐이야. 그 아이는 쪽지를 읽고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묻지 않았고 그 아이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집 마당은 점점 더 깨끗해졌고 내 마음도 점점 평온해졌다. 어느 흐린 오후 나는 채소를 자르다가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걸 들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봉자였다. 석빈이의 사촌 아저씨 부인으로 소문내기 좋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여자는 초대도 없이 들어와 마당을 두리번거리며 짓궂게 말했다. 아니, 석빈이 내쫓았다더니 이제 또 데려다 놨어? 세상 말 참. 나는 차분히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천천히 차를 따라주며 대답했다. 나는 아무도 내쫓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간 사람이 있을 뿐. 이제 그 아이가 돌아온 건 돈을 달라고가 아니라 사람답게 다시 살고 싶어서예요. 그 여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누가 알아요? 다시 신뢰 얻어서 재산 나눠달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분명히 말하는데 내 재산은 이미 잠가뒀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여기서 그 아이가 하는 일 하나하나 나는 다 보고 있어요. 만약 딴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내쫓을 겁니다. 봉자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나는 알았다. 그날 이후 그 여자는 동네방네 우리 집 이야기를 떠벌릴 거라는 걸.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의 편도 필요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뿐이었다. 그날 밤 석빈이는 또다시 현관에 앉았다. 내가 지나가자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엄마, 저를 믿어요? 나는 멈춰서서 곁에 앉아 짧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엄마는 지켜보고 있어.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 아이는 마을 근처 건설 현장에 막일을 하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 월급이 많지 않지만 새 신발을 내 손으로 사고 싶어요. 더는 이 찢어진 걸 신고 싶지 않아요. 나는 허락했다. 아침마다 나가고 오후엔 피곤해 절어 돌아왔다. 손은 상처투성이, 얼굴은 까맣게 탔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밥과 채소국, 진한 양념장의 식사만 챙겼다. 날이 갈수록 그 아이는 말이 줄었지만 얼굴도 덜 찡그렸다. 죽 끓이는 법, 반죽 섞는 법, 시금치 키우는 법을 내게 묻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점심, 나는 쉬고 있는데 집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가보니 그 아이가 아버지가 만들었던 오래된 닭장을 고치고 있었다. 망치질, 톱질, 나무를 하나하나 인내심 있게 다루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뭐 하는 거니? 그가 대답했다. 엄마가 더 이상 닭을 키우지 않는 건 닭장이 망가졌기 때문이야. 내가 고쳐놨어. 나중에 엄마가 다시 키우고 싶으면 할 수 있어. 나는 돌아서서 그가 내 눈가가 붉어진 걸 보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그는 식탁 위에 잔돈 뭉치를 올려놓았다. 대부분이 10,000원, 20,000원짜리였다. 며칠 일해서 번 돈이에요. 엄마 쌀 사는데 보태세요. 내가 돈을 밀어 돌려주며 말했다. 너는 다인이나 잘 챙기고 공부해. 엄마는 아직 몇 년은 더 일할 수 있어. 그는 돈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진짜 고마움은 그가 매일 하는 행동에 담겨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의 일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그날 아침 가볍게 비가 내렸다. 석빈은 평소처럼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나는 우비를 건네주러 나가자 그는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다. 엄마가 아프면 누가 나 밥 해줘? 나는 피식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가볍게 웃어본 순간이었다. 거의 2달 만에 이 집에서 다시 살아보니 석빈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버릇없고 원망만 하던 아들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줄 알고 식사 후 조용히 설거지도 하고 서유리가 울며 전화해도 조용히 끊으며 이제 나 신경 쓰지 말라고 엄마랑 잘 지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그녀에게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불을 켜고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썼다. 영희야, 너는 아이에게 완벽함을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진실하게 살 길 기대할 권리는 있어. 만약 그가 잘못했어도 고칠 줄 안다면 너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해. 어느 날 오후 내가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석빈이 다가와 구겨진 종이 뭉치를 들고 말했다. 엄마, 부탁드릴 게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아빠가 남긴 구두를 팔고 싶어요. 엄마가 나무장에 보관하던 검은 가죽 구두요. 어릴 때 아빠가 단 한 번 참전용사 모임 갈 때 신었던 거 기억나요? 그 후로 엄마가 보관하셨죠. 나는 멍해졌다. 그걸 팔아서 뭐 하려고?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고물상이 사겠다고 했어요. 거의 200만 원을 준대요. 그 돈으로 시내에서 3개월짜리 목공 기술 배우는데 등록하려고 해요. 나무 가구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아빠의 작은 공방을 다시 열고 싶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구두는 추억의 물건이었지만 그의 말은 희망이었다. 나는 집에 들어가 나무장의 열쇠를 꺼내 먼지가 쌓인 구두를 꺼냈다. 그리고 그에게 건넸다. 아빠가 살아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미래를 위해 바꿔라. 과거에 매달리지 마라. 석비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더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다음 날 그는 시내로 가서 기술학교에 등록했다. 나는 그에게 오래된 자전거를 빌려줬다. 바퀴는 닳고 안장은 꺼져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등에 땀이 흠뻑 젖었다. 하지만 나는 처음으로 그의 등이 곧게 펴진 걸 봤다. 몇 주 후 그는 돌아와서 배우는 이야기를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들려줬다. 엄마, 나 처음으로 나무를 깎았어요. 금도 안 가고 흠도 없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예전에 써둔 노트를 꺼냈다. 집 9채를 나누되 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나는 마지막 줄에 가볍게 줄을 그었다. 하지만 기회를 준다. 만약 지키면 천채의 집보다 낫다. 석 달 후 석비는 공식적으로 수료를 마쳤다. 졸업식 날 그는 조그맣고 네모난 나무 상자를 집에 가져왔다. 정성스럽게 조각된 상자였다. 그는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내 쪽으로 밀었다. 엄마, 한번 열어보세요. 나는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부드러운 나무로 만든 빗이 들어있었다. 손잡이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어머니라고 새겨져 있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값비싼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 말을 배우고 처음으로 그는 나를 엄마라고 정중하고 온전히 원망이나 분노 없이 불렀기 때문이었다. 나는 빗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바지 끝을 꼭 쥐고 있었다. 용서해달라고 바라진 않아요. 하지만 엄마를 돌보게 해주세요. 엄마가 저를 키웠던 것처럼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몇 주 후 그는 읍 근처 작은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판재 재는 법, 나무 고르는 법, 접착제 섞는 법, 조립하는 법을 새로 배웠다. 어느 날은 늦게 들어와 온몸에 톱밥이 묻고 먼지 때문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했다.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는 내 방 문을 두드렸다.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저는 작은 공방을 열고 싶어요. 우리 집 뒤쪽 땅, 바나나밭 있는 곳에요. 제가 직접 하고 직접 책임질게요. 엄마, 그 공간만 빌려주시면 돼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동네에 피해 안 주면 엄마는 돈은 안 주지만 시간은 줄게. 석빈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바나나밭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뿌리를 정리하고 땅을 고르고 저는 현관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미래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경과 유진이 집에 와서 석빈이 나무틀을 세우고 첫 번째 널빤지를 박는 모습을 보며 둘 다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세 남매가 함께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고 집 나누기나 소송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작은 웃음소리, 그리고 늙은 어머니가 국을 떠서 아이들 젓가락에 가득 담아주는 소리만 있었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가족은 한때 금이 갔지만 깨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석빈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완전히 문을 닫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연기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의 문은 돌아올 줄 모르는 이들에게만 닫혀 있어.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평생을 살아남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너진 곳에서 다시 세운 신뢰일 것입니다. 돈도 집도 아니라 바로 사랑, 아무도 셈할 수 없지만 혈육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무엇. 연말 어느 아침 제가 설 준비로 제단을 닦고 있을 때 석빈이 보기 드문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나무 액자와 그 안에는 저와 그의 아버지가 결혼식 때 찍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액자는 엄마가 오래된 플라스틱 액자 대신 쓰시라고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제단 위에서 당당하게 계셨으면 해요. 저는 액자를 들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가 정성스럽게 새긴 작은 무늬, 모서리 하나하나, 마치 굳은 손으로 지난 세월의 방황을 하나씩 갚아나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단 위에 올리고 향을 하나 피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해 설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경과 유진도 모두 와서 아이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다인이는 제 무릎에 앉아 할머니 머리를 빗겨주고 아빠에게 나무 톱질을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석빈이는 웃으며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목수 아빠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나무빗으로 할머니 머리 빗겨줄래?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섣달그문 밤, 온 가족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쌀과자를 굽고 지난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석빈은 저에게 작은 술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억지로 권하지도 재촉하지도 않고 엄마, 드세요. 돈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직 여기 계신 걸 축하하는 거예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멀리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배신당했던 날들, 병원에 누워 아이들을 불러도 아무도 오지 않던 아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아이가 현관에 대련을 걸기 위해 까치발을 드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잊지 않았지만 그냥 흘려보냅니다. 설날 셋째 날, 석빈이 저를 집 뒤 작은 공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단순하게 양철로 지은 공간이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무 책상과 의자를 몇 개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고 해요. 엄마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앉아서 의자를 시험해봤습니다. 의자는 튼튼했고 책상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팔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내 손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로 삼아라.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더 이상 빚도 실패의 냄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에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9채의 집을 나누어 주면서도 그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신뢰를 남긴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언젠가 제가 떠난 뒤에도 저 작은 목공방이 남아 저를 기억할 것입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 평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3월,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채소에 물을 주다가 한 번 혈압이 떨어져 마당 한가운데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석빈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들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그는 저를 보건소까지 가는 내내 손을 꼭 잡고 땀이 등에 흥건히 젖었습니다. 의사는 탈진일 뿐이니 쉬라고 했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 늙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석빈은 저에게 무거운 일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묽은 죽을 끓이고 차를 타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엄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느 밤 그는 현관에 앉아 제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를 더 이상 자식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 미안해요. 저는 돌아서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한때는 너를 믿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진흙탕에서 여기까지 온 길을 엄마는 똑똑히 봤어. 그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마 엄마는 아직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평생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닐지 몰라도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 건 오래전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공방 옆 작은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여기 작은 나무 교실을 하나 지어서 형편이 어려운 동네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공짜로 할 생각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그를 가르칠 때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이제 내가 기술을 가르칠게요. 우리는 돈이 많지 않지만 엄마 말대로 살아있는 한 배 풀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세 남매를 불러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에 한 가지를 더 쓸 거야.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석빈이가 이 공방을 계속 운영하면서 최소 3년 동안 동네 아이 10명 이상에게 무료로 기술을 가르치면 집 뒤 땅은 석빈이에게 남길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경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럴 자격이 있지. 저는 석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니? 그 아이가 나를 바라보았다. 버려졌다가 이제 식탁으로 불려온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다. 엄마, 약속할게. 나는 알았다. 이번에는 빈말이 아니란 걸. 이제는 예전의 석빈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처마 밑에서 인생을 다시 세우는 남자가 되었다. 1년 후 석빈이의 작은 목공소는 마을 아이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다. 매일 저녁 나는 더러워진 교복을 입고 톱과 대패를 든 학생 몇 명이 작은 의자나 액자 틀을 완성하며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석빈은 아이들을 정성껏 가르쳤다. 화내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그는 마치 두 손 빈 몸으로 처음부터 다시 배웠던 자신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망치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나경이와 유진이도 여전히 자주 찾아왔다.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집을 9채로 나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심지어 나경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 엄마가 그렇게 안 나눴으면 오빠 석빈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안 나눈 건 그 애가 배우라고 그런 거지. 누가 자기 살을 떼어내고 싶었겠니? 어느 날 점심, 석빈이 새 목재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수첩 한 권, 휴대폰에서 인화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카드를 열었다. 용서받기를 바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랑스러워해 주셨으면 해요.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머뭇거림 없이 나는 알았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칠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다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 후 나는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소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인에게 남기기 위해서. 나는 썼다. 할머니는 내 아빠에게 정말 많이 화가 났었단다. 하지만 내 아빠는 아주 적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냈어. 진짜로 변했단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느 날 오후 나는 가슴이 아파 석빈이와 함께 도립병원에 갔다. 진찰 후 의사는 심장이 약해 몇 달 더 관찰해야 한다고 했다. 석빈은 한 발짝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식사 때마다, 약 먹을 때마다 시간을 정확히 맞췄다. 나는 그가 나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더 이상 의심도, 경계도 없었다. 나는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며칠 후, 집 앞에 앉아 산들바람을 맞으며 예전에 9채 집을 나누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고 적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줄을 덧붙였다. 이제 다시 나눈다. 등기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모정으로.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 목재 냄새, 저녁 햇살, 아이들 웃음소리, 석빈이 부르는 소리. 엄마, 밥 먹어요. 모두가 어우러져 부드러운 음악처럼. 험난했던 한 시절을 마무리했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집처마 밑에 앉아 석빈이가 선물한 나무 비드로 다인 머리를 빗어준다. 다인은 얌전히 앉아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이른 아침 햇살이 야자수 잎 사이로 머리카락을 비추면 나는 내 인생이 한 바퀴를 돈 것만 같다. 예전에는 내가 외로이 죽을까, 버림받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은 없지만 누군가 충분히 인내한다면 모든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9채 집을 나누며 불효한 자식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아이가 굳은 손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시 세웠다. 큰 집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을 위한 피난처를. 누군가 내게 물었다.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고 놓아주는 건 내 자신을 위한 거죠. 매일 밤 나는 남편에게 향을 피우며 조용히 기도한다. 여보, 우리 집은 이제 충분해요. 돈도 웃음소리도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만 없을 뿐이죠. 그래도 알아요. 당신은 이 처마 어딘가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걸 보고 있겠죠. 어느 날 다인이 내게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목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뭐든 될 수 있어. 내가 어디서 왔는지만 잊지 않는다면? 끝내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엄마가 된다는 건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서 등을 돌려도 꿋꿋이 서 있는 것.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돌아온다면 아직도 두 팔을 벌릴 힘이 남아 있는 것.
비록 믿음이 다 남아있지 않더라도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은 내 삶이 복수의 장이 아니라 용서의 장이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끝까지 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내 이야기는 특별하지도 너무 아프지도 않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가족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진한 인간미와 감동이 담긴 가족 이야기를 제인과 함께하는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